네, 여러분 우리 75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 및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1번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의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조심하자고 했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았어요. 근데 지금 돈을 못 받았어? 상대방이 지금 돈이 없어요. 나중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외상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매출 채권이 생겨요. 그죠? 자산이 생긴다고. 자, 아직 못 받은 상황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고할 때는 저 아직 현금으로 징수를 못 했는데 안 낼게요. 다음에 돈 받으면 드릴게요. 라고 세무서에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 징수 여부는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현금으로 받았든 나중에 받든 상관없이 신고 기간이 됐고 그 기간 안에 일어난 매출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출세액으로 네가 납부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1번이 맞다는 거고요. 자,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재화가 납세 의무가 있다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페이크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죠. 자, 비영리 내국법인 그리고 독립적으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법인세법하고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법인세법에는 우리가 법인의 종류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리고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과세소득의 종류가 각청토미, 각사업료 소득금액, 청산소득에 관한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마지막에 미환류 소득에 대한 소득 이런 거 4개가 있고 우리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청산소득은 결과적으로 영리, 내국법인만이 내게 된다. 비영리는 분배가 안 되고 그걸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거나 나라에 반납해야 되니까 내야 되니까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내게 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각종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기억이 남아있으면 잘못 이어지면 이게 헷갈린다고.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했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중요한 게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리도 내고 비영리도 내요. 어떤 것만 만족한다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이해요. 아시겠죠? 그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영리니까 뭔가 비영리인데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는 비과세라고 했죠. 각 청토미 어떤 것도 안 내. 하지만 비교해야 돼.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내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해요. 하지만 국가가 공급하는 거는 대부분 공익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또 다만 KTX나 우체국 택배나 이런 것들 민간하고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취지에서 군인들 식당 그리고 혹은 공무원 군의 식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우리 앞에 봤잖아. 그런 거 한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 스토리가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반복해 봅시다.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일단 4번, 5번 보고 3번을 볼게요. 면세사업자예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과세되는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공부했었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율에서 벗어나 있어. 따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뒤쪽에 2번, 3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뒤쪽에 4번에 대한 정리된 부분이 있나 볼게요. 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여러분 우발적 또는 일시적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발적은 이제 쭉 한다는 거 아니고 일시적, 우발적 그냥 같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공급하는 경우는 이 정리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요건 여러분 뒤쪽에서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어떻게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따가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아직 요 케이스만 큰 틀만
면세 사업자는 우발적 일시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5번 문구를 봐버릴게요. 농민이 여러분 자기 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 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알았죠?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이것도 우리 숙제해 둡시다. 4번 했고 5번 농민이 자기 농지에서 토사석 등을 채굴했어. 그거를 일시적으로 혹은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건 여러분 다른 말이야.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요게 맞는 표현이고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뒤에서 보고 온 건 뭐였어? 5번 요거 주의하셔야겠네요. 5번 자, 우리가 보고 온 문장은 농민이 여러분 토사석을 농지를 확장하다가 토사석이 생겼대. 그거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5번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는 경우는 자, 이건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농민이 있어요. 그 농민이 있는데 내 토지가 있어. 땅이 있다고 농사 짓는 곳이. 근데 그걸 옆에 좀 이제 뭐 돌 있고 이런 부분까지 좀 그거를 빼내고 내 농지를 확장한대. 여러분 그런 확장이 여러분 막 계속적으로 있지 않겠죠 보통. 그죠? 그러니까 가끔 있는 게 보통이라고. 자, 그래서 확장할 때 일시적으로 보통 생기는 게 보통이고 그렇게 생겼다면 그걸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 문구고 요거는 여러분 저거를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야. 농민이 여러분 자기 농지에서 토사석 등을 채굴해서 이걸 여러분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토사석이 조금 나왔다 이 경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저도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어떤 실내에 대해서는 사례를 여러분께 들어드리기 힘들지만 지금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야. 아까 저기에 나온 사례는 과세되지 않는 사례는 농가를 옆에 있는 땅을 조금 더 사가지고 확장하다가 거기 원래 돌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부수고 막 하다가 나온 토사석이야. 그건 일시적이겠죠 보통. 그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거고 여기 보면 확장 이런 말 아예 언급되지 않았죠. 그냥 자기 농지에서 토사석 등을 채굴했다 이것만 나오잖아. 자, 여기서는 생각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땅에서 토사석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걸 아예 계속 팔고 있대. 그건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해. 그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 5번 아까 전에 뒤에서 해석으로 봤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보게 되는 문구고, 자, 그 말 저기 아까 나온 일시적인 경우는 뭐 농가를 확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채굴한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파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게 일반적인 문구고 그걸 반대 해석하면 5번이 되는 거예요. 아, 일시적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문제로 나오면 계속적이면 그럼 과세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5번이 지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는 3번이에요. 읽어볼게요.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여러분 틀렸어요. 이거는 영세율 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뒤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영세율은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야. 수출하는 업체. 그래야지 외국에서 우리한테 수출하는 경우에도 여기 소비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세율 10% 적용하겠다는 거거든. 자, 요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한국이야. 근데 뭐 특정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고 할게요. 가령. 자, 우리나라는 뭐 세율이 가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10%고 미국은 가령돼서 20%라고 해봐. 20%. 근데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 수출을 할 거야. 수출을 하는 업체래요. 물건을 만들어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율을 10% 만들었을 때 공급할 때 10%라고 과세하고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선 여러분 미국은 자기들 제품은 자기 나라에서 만든 건 20%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 형평이 맞지 않다는 거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고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다고요. 생길 거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수출하는 경우라면 수출하는 시점에는 영세율 우리가 10%의 세율이 아니고 0%의 세율을 적용해 주자. 그래서 내보내자. 자유롭게 내보내자. 그래서 그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한 그 나라 미국에 가면 거기에 세율이 있을 거 아니야. 20%. 그거 적용받아서 거기서 경쟁하라는 거야.
세율 때문에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게 이 물건이 수출해서 소비되는, 지금 외국에서 소비되잖아. 소비되는 지국, 소비되는 나라, 소비지국. 소비지국에서 과세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영세율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알았죠? 뭐 그거 말고도 국가 정책상 여러분 조특법상에 영세율 적용하는 것도 또 있단 말이야. 그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보통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영세율은 여러분 매출 쪽에만 0%로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면세나 그럼 영세율이나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매출 쪽에 관해서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예 너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면세야 라고 하거나 과세 대상인데 0%로 과세해 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안 낸다는 측면은 매출 쪽만 보면 0, 똑같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뭐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뭐 요건 3번이 지금 뭐 다른 약간 좀 폰트가 조금 핀트가 조금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면세 사업자는 자 내가 매출 쪽에서도 아예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과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면세 0으로 되고 내가 매입하는 거 있잖아.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뭔가 필요해서 뭘 사왔대. 그러면 그때 내가 부가가치세를 매입 부담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공제를 못 받아요. 매출도 과세되지 않고 매입 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면세 쪽에 말할 때 말했죠. 면세 사업자는 뭐 여기 마지막에 있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매출 세액을 납부하지도 않고 자기가 사올 때 부담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도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는 자 내가 지금 수출하면서 0의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매출 세액은 0이 되겠죠. 다른 게 없다고 해봐. 지금 다른 매출이 없어. 0이 되지만 내가 매입할 때 돈이 들어간 거 있죠. 그거는 어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여기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보다 보면 요 개념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따가 파트가 따로 있어요. 영세율하고 면세는 파트가 또 따로 있어. 지금은 납세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정도만 그래 그냥 들으시고 이따가 영세율과 면세 쪽에서도 자세히 볼 겁니다. 정리하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여러분 과세 사업자인 거예요. 과세 사업자 중에 수출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거든. 그걸 영세율 사업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요.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아니야. 영세율 사업자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아닙니다. 0으로 매출 쪽을 납세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0으로. 그리고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그래서 뭐 환급받고 하잖아. 그죠? 영세율 사업 해가지고 환급받고 막 하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요렇게.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초반에 원래 이제 조각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말을 이제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76번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법인세법은 좀 뭐랄까, 한 주제가 굵직굵직한 논리가 좀 더 이어져 있죠. 그 안에서. 대손 충당금이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거는 여러분 강제대손 사유고요. 이런 거는 임의대손 사유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 이 경우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강제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먼저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채권 이제 조정, 뭐 유보 마이너스 하고 나서, 우리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길게 이어져. 묶음이 크다고, 생각이 묶음이. 그 안에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게 크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저도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만들 때는 그 흐름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할 때도. 자, 물론 여러분, 부가가치세법도 그런 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법인세법에 비해서는 공부할 때는 여러분, 땅땅 끊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공부할 때 머릿속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공부할 때는 좀 소득세는 좀 더한 느낌이고 자잘자잘하게 머릿속에서 구별해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좀 더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할 때 번잡스럽다는 느낌도 더 들 수 있어. 법인세가 처음에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큰 틀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좀 지나도. 그래서 세부적인 것만 기억하면 돼. 큰 흐름은 기억나는데 강제대손 사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자라고 해서 그 리스트만 이렇게 쭉 훑어보고 하면은
리마인드 되기도 쉬워요. 근데 부가랑 다른 세목 같은 경우는, 특히 부가나 소득 같은 경우는 그 건 바이 건으로 좀 그 주제 안에서 완결을 좀 짧게 지으면서 그 양이 많아, 더. 전체 공부량으로 따지자면 법인세가 더 많을 수 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라면 이 짧게 소주제들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라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목 세목의 특성상. 염두에 두세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는 뭐를 기준으로 납세한다고, 뭐를 기준으로 납세한다고 했죠? 사업장 기준이었어요. 내가 사업자, 요 용어 헷갈리지 마요. 내가 사장이야, 사장. 사업자야, 사업자. 나라는 사람이 사업장이 점포가 3개가 있대요. 마포 하나, 강남 하나, 노원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으면 각각 노원세무서, 마포세무서, 강남세무서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게 부가가치세 기본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번거롭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아예 내가 거기 3개 다 사장이니까 사업자 단위, 사람 단위로 그냥 다 신고할래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다 통합해서 할래요.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예요. 자, 옆에 왼쪽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신고 이런 거는 각각 점포에서 하고, 납부만 그냥 한 번에 내가 할게요. 어차피 돈 이런 거 움직이는 거 그냥 한 번에 관리하는 게 쉬우니까 납부는 같이 제가 한 번에 할게요. 라는 제도예요. 크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뒤에 정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좀 한 번씩 나오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놨으니까. 자, 지금 우리는 페이지로 195페이지 사업자 단위 과세죠, 여러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에서 노원, 강남, 마포에서 각각 하는 대신, 자, 그 사업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가 속해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봐버립시다, 우리. 여러분 총괄 납부 있어요. 아까 우리 비교하잖아. 지금 사업자 단위 과세 말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선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는 법인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선택할 수 없거든요. 이건 이따가 총괄 납부할 때 한번 짚으면서 요 두 개가 다른 점이죠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말 그대로 사업장 대신에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번 맞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풀이할 때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끝에 이렇게 화살표하고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1번 보기에 대한 해석 부분, 해설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공부하시거나 복습하실 때 전체를 한 번쯤은 이 한 바닥을 쭉 훑어보시되 이 문제만 빨리빨리 복습하실 때, 그리고 이 보기에 대한 내용만 그냥 빨리 발췌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버를 찾아서 1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 있는 거구나. 이렇게. 튕기면 안 돼. 안 튕겼다. 자, 1번 맞고요. 이제 3번부터 볼게요.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멘트인데, 여러분 일단 이게 맞는 거죠. 뭐라고? 지금 사업자 단위 과세 아니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총괄 납부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다? 밑에 잠깐 볼까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어. 그러면은 각 사업장이 납부세액, 환급세액 당연한 거고요. 일단 볼드만 보세요. 볼드만 봐도 문장이 이어질 거예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야. 납부만 한다 봐, 납부만. 그죠? 그러니까 신고는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번 보기를 봅시다. 3번에 관한 문구를 찾아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 총괄 납부 사업자요.
여러분 마포, 노원, 강남이 있는데 총괄 납부 세금 납부만 총괄해서 하기로 한 거야 지금 이 사업자는. 자, 예정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않았대요. 저 아까 뭐라 그랬어?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사업장 그 세무서장에 만약에 마포가 주사업장이라고 해봐. 그럼 마포에 그냥 신고를 다 했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강남 세무서랑 노원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지? 얘 뭐지? 얘는 납부만 마포에 하고 신고는 다 우리 각각 해야 되는데 얘 왜 이렇게 했지? 어떻게 본다고? 종된 사업장부는 무신고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마포에 다 신고 합쳐서 했더라도 어떻게 본다고 세법은? 아니 이러실 거면 사업자 단위 과세로 하셔야죠. 이건 아니죠. 한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종된 사업자 부는 마포에 숫자가 들어가 있더라도 무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에 해당되는 말이야 이게. 이게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차이점이라고. 뒤에 좀 읽어볼까요?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여러분 사업장별로 3장을 만들었대. 마포 지정 거, 강남 지정 거, 노원 지정 거 신고서를 3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러분 일단 홈택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종이 세 세트가 있대. 각 점별로 만들었대.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마포에 가서 다 갖다 내면 되죠. 그거는 여러분 합쳐서 신고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신고서가 독립되어 있고 그럼 마포에 접수하면은 야 이거는 강남 거구나. 이송하면 되잖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마포, 강남, 종로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만약 여러분 관할 세무서장 외 노원 세무서 거랑 강남 세무서 거를 마포 세무서에 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무신고가 아니겠지 당연히. 이해되시죠? 마포 거 신고할 때 금액을 그냥 강남 거랑 노원 거를 숫자만 그냥 합쳐가지고 내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합성 신고한 그거는 강남 분이랑 노원 분이 신고 안 한 걸로 본다고요. 무신고로 본다고. 하지만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은 그 말이 아니죠. 각각 마포 지정 거, 강남 지정 거, 노원 지정 거 세 세트를 그냥 멀리 가기 힘드니까 가까이 있는 마포 세무서에 세 세트를 냈어. 그럼 마포 세무서에서는 마포 지정 거는 자기들이 처리하면 되고 강남 거랑 노원 거는 쫑 보내면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죠? 여러분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운 건 아니야. 하지만 문장을 이제 스토리만 알고 되면 문장을 봤을 때 풀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읽히잖아. 그렇게 우리 합시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힐 거야. 총괄 납부 사업자야. 신고는 각각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종된 사업자 분 마포 지점 매출액과 마포 지점 분에다가 강남 지점 매출액과 노원 지점 매출액까지 그냥 다 여기 합친 다음에 마포 지점 신고할 때 그냥 숫자를 합쳐서 같이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마포 지점만 인정이 되고 여기 강남 지점이랑 노원 지점 거는 종된 사업장 분 거는 무신고로 한 걸로 된다고. 됐죠? 자,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이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일단 큼직큼직한 거부터 가는 거예요. 알았죠? 디테일한 거. 아까 전에 법인은 뭘 선택할 수 있네 없네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거고 큰 틀에서 총괄 납부 사업자는 각자 신고하고 돈 내는 것만 마포 본점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주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거를 그냥 합쳐서 여기서 총괄한다는 거야. 신고도 그냥 합쳐가지고 여기서 할 거고 총괄 납부든 환급 받는 거든 다 마포 본점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틀을 머릿속에 갖고 갑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적용 사업자 외의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맞다는 거야. 이것까지도. 이것도 읽어볼게요. 사업자 등록도 별개로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3개를 들어서 그렇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막 전국 지점 있고 막 20개, 30개 있다고 하면 너무 번거롭지 않냐는 거야. 그때는 잘 전산 시스템을 갖춰서 사업자 단위로 하면 그게 훨씬 편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튕겼어. 잘 된다 싶었는데 튕겼네요. 자, 일단은 여기 뒷페이지도 같이 왔나? 아니겠지? 아니네요. 자,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200페이지였던 것 같아. 여기로 하면 조금 빨리 가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쯤인가? 202페이지 정도.
좀 더 가야 되네. 이럴 때 좀 쉬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쉬는 건 안 되겠죠? 금방 하겠습니다. 자, 여기야,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러분, 총괄 납부하고 달리 납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금이 아니라 발급이네요. 오타다. 세금 계산서 발급 비율로 바꿔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계산. 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오타는 계속 나오는구나. 여러분 봤는데도 나오네요. 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계산, 신고, 납부,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등 모든 의무를 사업자 단위로 총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 대한 그 분에 대한 뭔가 수정할 거나 경정, 결정할 사항이 생긴다면 그것도 어디? 어느 세무서에서 한다고? 본점, 아까 마포가 본점이라고 하면 본점에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꼭 마포점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시겠어요? 마포점에 대한 경정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한 게 생기더라도, 경정 사항이 생기더라도 마포 세무서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4번 했고 5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 과세 기간 이내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거 맞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조금 이제 뭐 구석 찐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나온 기출이니까. 자, 뒤쪽에 하나 더 있겠지. 포기 쪽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5번 보이시죠? 5번. 공부할 때 이렇게 체크하시라고요.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모든 그 정리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안 보셔도 돼요.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서 쌓아가시면 돼. 자,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각각 하자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렇게 하려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 좀 부담스러우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그냥 마포 본점에서 할래 이렇게 선택하는 거. 즉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기간 같은 걸 보세요. 자, 각각 포기하고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그 과세 기간 20일 전.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이라고요. 뭐 1월 1일이 과세 기간 개시라고 하면 그 20일 전까지 이제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저희는 포기할게요. 각각 할게요. 혹은 총괄 납부할게요. 라고 마포 본점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된다고요. 됐죠? 이게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이제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2번이죠. 2번을 보면 되네. 자, 2번 총괄 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과표 및 매출세액이 누락되어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한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틀렸어. 요거 볼게요. 뒤에 보고 나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보시죠. 2번 풀이가 같이 찾아봅시다. 제일 앞에 있나 보다. 이거 앞에 있나 보네요. 이사간에 우리 몰래 이사간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기가. 제일 앞으로 이사간에 튀기 좋아하는 애네요. 제일 앞에 가 있네. 자, 2번 여기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파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알았죠? 지금 여기는 2번은 여기야. 자,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신고는 각각 했다고. 각각 신고하고 납부만 이렇게 다 모아봤더니 뭐 노원정 50만원 쉽게 작은 금액으로 할게요. 50만원, 강남점 200만원, 마포점 100만원 해서 350만원 납부할 게 있어요 라고 마포점에서 납부한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봐봐. 그렇게 일단 신고를 했어. 근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더 낼게 생겼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마포가 본점이고 강남점에서 더 낼게 생겼어. 수정신고 건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 사유가 있어. 혹은 경정청구. 강남점 100만원 중에 환급 돌려주세요 라고 경정청구할 건이 생겼다는 거지. 그 사유가 발생한 걸 사후에 알았대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사유가 발생한 세무서장, 강남 세무서, 그 세무서장에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라고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제출하고 여러분 만약에 수정신고라면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거예요. 경정청구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 기다릴 거고요. 경정청구 한 다음에 환급 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수정신고라면 기본 동시에 뭐 수정신고함과 동시에 어디 강남점에서 납부까지 해야 된다고요. 아까는 강남점 거도 신고만 하고 납부를 원신고 때는 마포에서 그냥 같이 했잖아. 근데 강남점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사항이 생겼어. 그러면 강남점에서 강남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할 거 있으면 그냥 거기서 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뭐 헷갈리기도 쉽겠죠. 그래서 저 2번 문항이 있었던 거예요. 납부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는 몰아서 하지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건이 점별로 발생했다. 그 경우에는 그 점에서 그냥 해결 보라는 거야. 수정신고 니들이 하고 신고 니들 해야 될 거 아니야. 각 점에서 하고 그때 추가 납부할 거 있으면 그냥 네가 내라는 거예요. 강남점 네가 내. 알았죠? 이게 헷갈리기 쉽겠죠. 총괄 납부니까 이런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그냥 총괄 또 본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206쪽 정도 됐던 것 같아. 짠, 이동. 찾아왔어요. 아시겠죠? 2번 다시 읽어봅시다. 2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총괄 납부 사업자예요. 자, 일단 처음에 신고를 했어. 총괄 납부 사업자니까 강남점, 마포점, 농원점 따로 신고하고 납부는 마포점에서 일단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다가 좀 지났는데 몇 달 지났는데 강남점 동된 사업장에서 저희 매출 누락 빼먹은 게 있어요. 매출이 누락됐어요. 그럼 수정신고 합니다. 추가로 세금 더 낼 게 생겼다는 거죠. 수정신고 하게 됐어요. 그 경우에는 뭐 수정신고서는 당연히 강남점에서 강남세무서에 내면서 강남세무서에 추가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결론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마치 원 신고할 때처럼 신고서는 강남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는 또 마포 주된 사업장 마포 본점에서 납부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알았지? 헷갈리기 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로 나온 거라고요. 고쳐가지고 그럴싸하잖아. 그럴싸하게 고쳐서 나온 거라고요. 됐죠? 자, 여러분 76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풀이 봐봐요. 뒤쪽에 제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랑 사업자 단위 과세로 정리를 한 3페이지, 4페이지 돼 있죠. 하지만 여러분 풀 때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쭉 이렇게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흐름이 좀 있어야지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이해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여러분 문장 하나만 딱딱 있고 풀이만 있으면 좀 스토리가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내가 한번 그래도 총괄납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풀고 싶다 하면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요거는 여기에 대한 해답 요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서 요렇게 구성했다고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 더 팍팍 넘어갈 겁니다. 한 번에 페이지 많이 넘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같은 한 페이지가 정리되더라도 예를 들면 부가가치 법인세법은 만약에 어떤 정리되어 있는 것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막 예를 들면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정답과 연결되어 있다 하면 위에서부터 쭉 어느 정도 흐름을 봐야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땅땅 끊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했죠. 크게 보면 당연히 이어져 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 요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봐도 지금 풀이하는데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 안 보려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만 보세요. 필요한 부분만. 자, 또 납세 의무자예요. 이번 조각 크다고 했습니다. 14문제로 나오는 조각이에요. 사업자라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는 거야. 독립적으로 과세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해당 납세 의무자라는 거지. 부가가치세법상. 맞죠? 여러 번 나옵니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읍시다. 자, 3번.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말씀드렸죠? 말이 나와요. 농민이 여러분 아까 자기 농지를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토사석을 채굴하여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거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걸 반대로 해석한 게 이거라고 했죠. 자기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굴하여 이걸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는 거는 뭐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지만 토사석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문제니까. 그렇다면은 그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거야. 일시적이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였던 거지. 뭐 토자석을 판매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거면 농민 너 납세 의무자 아니야? 이거였는데 계속적이라고? 토자석이 어디서 그렇게 계속 나와? 그럼 계속 파는 거야 얘가. 그러면 그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됐죠? 자, 또 나오지 이거 봐봐.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봐.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러면 그죠? 강조한 만큼 공부한 만큼 보람차죠. 바로바로 캐치되잖아. 부가가치세 상대방한테 새우깡 팔고 부가가치세든 뭔가 하면 돈 현금 못 받았다는 거야. 외상 판매 했더라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내가 먼저 내야 된다는 거지. 아셨죠? 징수 여부하고 상관없이 내야 된다. 이거였어요. 자, 틀린 거. 2번.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 자, 이게 틀렸어요. 이거 볼게요. 2번 부분. 봤던 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면 되고요. 2번 부분을 찾아봅시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자, 여러분 이게 공급 장소라는 작은 챕터가 있어요. 공급 장소. 자, 요거는 요런 문장을 받아들이셔야 돼.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항공기는 선박, 특히 항공기 선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외국도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아셨죠? 자,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 그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뭐 국외거래, 그 비행기가 외국 항공이 떠 있더라도 외국 하늘에 떠 있더라도 그건 국외거래를 보지 않는다. 명확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이. 이 의미가 이거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고 다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3번. 요거는 쏠쏠하게 나오니까 3번 같은 경우 2번이죠. 2번. 봐, 여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항공기 또는 선박의 현재 위치가 외국 하늘 뭐라 그러지? 영해는 바다죠? 외국 영해나 거기 외국 그 하늘이더라도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거래이므로 땡. 됐죠? 이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계속 쭉쭉 나가봅시다. 77번까지 하셨고요. 자, 여러분 총론 부분이 뭐 주제가 물어볼 게 여러 가지 있잖아. 우리 납세 의무자, 뭐 사업장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 막 자잘하게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출 보다 보면 반복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주된 것만 외우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이론 정리해 놓은 다른 부분까지 추가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번에 또 사업장이다라는 거야. 볼게요. 자, 이거 또 나왔어.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야. 자, 여러분 이거 비교하자고 했지? 뭐 헷갈린다? 부동산 매매업이랑 헷갈려요. 자, 봅시다. 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업으로 한다고. 건설업, 부동산을 만드는 걸 업으로 해요. 건물, 만드는 걸 업으로 해. 이 경우는 여러분 뭐?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라면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거길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내가 예를 들어 법인이라고 해봐요. 내가 법인이야. 법인인데 우리 회사는 건설업 전국에 막 건물을 여러 개 짓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분양하고 팔 거야. 매매업. 내가 좋은 건물을 싸게 사서 막 판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법인이야. 그럼 전국에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야. 주소지가. 건물의 주소지가. 각 주소지마다 건물이 있는 주소지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 어디? 법인 있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지금 서울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 법인이 있는 세무서 있을 거 아니야. 해당하는데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신고하는 거야. 알았죠? 반대로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대요. 빌려주는 거. 이거는 뭐?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다고. 그 법인이 등기되어 있는 거기가 아니고 뭐 부동산이 각각 전국에 100개 있으면 그 100개 각각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는 거죠. 건물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됐죠? 1번 봐봐. 부동산 임대업은 방금 말했듯이 뭐라고요? 그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했잖아.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했잖아요. 임대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아니라니까.
헷갈리기 쉽죠?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 법인이라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라면은 사업 총괄 장소 이 말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됐죠? 우리 헷갈리지 맙시다. 충분히 헷갈리고 시험에도 자주 나와. 자,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마지막에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한다? 아니에요. 2번 봅시다.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 제조업은 여러분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해요. 하지만 주의할 거 뭐 옆에 2번 자주색 봐 보라색. 자, 단순히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완성 다 됐는데 그냥 그거를 다시 묶어서 어떤 박스에 포장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사업장을 보지 않겠다는 거야. 거기는 단순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많이 나와요.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거. 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활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설치 장소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봐봐요, 여러분. 이 문장 많이 나오죠.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업자는 여기도 사업장으로 저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면 해준다고 받아줘요. 하지만 자판기는 그걸 쪼개가지고 간이를 여러 개 만들고 싶은 유인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판기 업만은 안 된다는 거야. 추가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무인 자판기는 뭐다? 그 각각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 총괄 장소를 본다 이 말이야. 자판기 설치 장소 아니다. 요게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사업장 정해놓은 위의 장소 말고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야. 등록하면 돼. 근데 방금 말했던 거 이거. 자판기는 쪼개기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등록이 안 됩니다. 라는 거야. 요거 많이 나오잖아 우리. 보이시죠?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효율이 좋아요. 부가세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또 다른 소리 잠깐만 드리면, 법인세법은 제가 최대한 우리 이해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앞에 여러분 되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틀을 갖추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목 난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짧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막 출근할 때 30분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처음 공부할 때는 그걸 복습이나 공부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 처음에 어느 정도 틀을 잡을 때 시간이 필요해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근데 부가는 여러분 땅땅땅 끊어서 공부하기 좋아. 면세면 면세만 일단 짧게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반복해서 봐놓으면은 앞뒤 좀 맥락이 조금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알았죠? 특성이야, 특성.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저는 일단 강의할 입장이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고, 저하고 함께 쭉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세목 상관없이 일정 이상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경우는 항상 고려해야 돼. 우리는 수험생이 전업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세목 특성이 그렇다는 거 짧게 끊어서 복습하기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지역별 건설 현장 모두가 사업장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온다니까. 아까 우리 봤던 거야 이거. 부동산 매매업이랑 여러분 저게 또 되게 그럴싸하거든.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건설업이랑 부동산 매매업,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법인이야.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 근데 전국의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 부동산 매매 사서 팔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 어디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그 건설되고 있는 각각의 장소가 아니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법인이 있는 그 등기, 서울에 있는 그 본점 거기, 개인이라면 총괄 장소, 법인이라면 등기되어 있는 그 소재지, 거기 있는 세무서에서 합쳐서 하는 거, 합쳐서. 그러니까 5번 법인이 생각해봐. 전국의 건설 장소가 막 수십 개야. 그러면 각 지역별에 있는 건설 현장 모두가 사업장이다? 아니야. 건설 현장이긴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그런가? 이게 생각이 들잖아. 전혀 아니잖아요. 꼭 당연히 건설 현장이긴 하지. 근데 그게 다 사업장은 아닌 거예요. 알았죠? 이제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많이 나오는 거라는 거.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맞아요. 봅시다. 운수업 봅시다. 운수업 여기 있었죠?
운송업. 여러분 여기 사이에 숨어 있었어. 봐봐. 운송업. 우리 뭐 물류 같은 거 운송하는 업체 있죠. 전국에 막 예를 들면 내가 본사가 또 서울에 있다고 똑같아. 근데 우리가 전국 현장에 그걸 막 운송하는 거야. 현장 자재 이런 거. 그런 걸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아예 막 몇 톤 트럭에 담아서 가기도 하고 이런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막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럴 때도 통일해서 여기다 어디라고 똑같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운수업,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다 같은 거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지점 소재지 포함도 알아둡시다. 이런 표현 그대로 3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 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됐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부가가치세법이 공부할 때 머릿속에도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처음에 좀 법인세 공부하다가 오신 경우 우리 왔잖아요. 좀 어색할 수 있어. 공부하는 약간 강의할 때도 그렇고 조금 달라지거든. 강의하는 법도 다르고 약간 머릿속에서 이렇게 배열되는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그것도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셨죠?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